안녕하세요.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을 쓴 권호천입니다. 현재는 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한 15년, 16년 정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리키다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이제 과감하게 그만두고 나와서 어, 그 글로벌 ICT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이나 기관들 뭐 이런 데들의 어떤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어, 제공을 하고 있고, 이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을 올해 이제 1월 4일 날 출간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책을 준비해서 올해 1월 4일 날 이제 출간을 했고, 또 한 권은 이제 8월 6일 날 그 모던 어페어라는 책을 이제 또 한 권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하고 이 책의 내용을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어,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위기,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각각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위기, 그리고 그 각 나라별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각자가 또 겪고 있는 그 연관된 어떤 위기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위기들도 있겠지만 연관된 위기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을 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미력한 정보,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는 위기를 이제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이제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다 했는데, 어, 요 강연의 그 순서는 처음에 이제 인트로 부분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의미 뭐 이런 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키포인트,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키포인트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책에서도 언급됐던 가장 그 뭐 많이 알려진 어떤 그런 사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 이런 각 주체가 위기를, 굉장히 다양한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슬기롭게 이제 극복을 하고 명성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명성 유지를 넘어서서 어, 더 나은 어떤 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와 공유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은 위기라는 것과 기회라는 것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까지 나왔던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책들 속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그 분들이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위기다. 그러니까 위험이 다가오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함께 숨어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타개하고 기회로 전환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 속에서
적어도 7에서 80% 정도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뭘까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은 버벌, 즉 언어로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이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non-verbal,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그 이외의 다른 형태로 상대에게 내가 가진 어떤 생각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의미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이제 그 보여지는 게 20대 80 정도 된다고 보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를 누군가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말이 아닌 다른 어떤 뭐 몸짓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그 상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입고 나오는 옷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건 국회의원 선거를 하건 이런 선거를 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유세를 하는 행위는 누군가를 그 유권자들을 설득해서 나에게 표를 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많이 집착들을 하는데 사실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어떤 진실된 표정, 몸짓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바를, 의미하는 바를 전달해서 상대에게 전달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그 상대가 나에게 동조하게 만드는,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수긍하고 나에게 무언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응원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키포인트는 뭘까? 위기가 닥쳤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이제 그걸 설명을 쭉 했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뽑아보면 첫 번째가 타이밍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크라이시스가 닥쳤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속한 대응은 위기의 심각성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모든 가용한 채널을 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제 책에도 이제 사례를 설명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올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디어들, 그러니까 TV, 라디오,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이제 올드 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올드 미디어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채널은 한정돼 있고 몇 개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즉시적으로 무언가를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채널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차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라디오에 나가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TV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고 그 위기의 핵심은 뭐고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함에 있어서 시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올드 미디어는 아직도 시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들,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뭐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시차가 없습니다. 바로 즉시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게 개인이 됐건 국가가 됐건 조직이 됐건, 조직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조직이라 하면 국가 기관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이 잘 하는 데가 어디냐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할 때 사례로 가장 많이 드는 것들이 이제 기업인데, 그리고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데도 기업이고, 국가라는 어, 곳과 기업이라는 것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정말 잘하는 건 기업이 훨씬 잘합니다. 그만큼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은 이제 그 컨테인먼트예요. 이걸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봉쇄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억지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 컨테인먼트라는 건 뭐냐면 정보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거예요. 위기가 닥친 주체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정보 주도권을. 왜 그래야 할까요? 만약에 이 정보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 않고 언론이나 외부의 어떤 다른 그런 그 사람이나 기관이 정보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의도, 위기가 닥친, 그러니까 기업을 예로 들었을 때 기업이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정보의 주도권을 기업이 쥐고 있지 못하고 언론이나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개인들, 조직들 뭐 이런 데서 먼저 정보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루머가 굉장히 빨리 생성되고 빨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처럼 21세기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 내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컨테인먼트가 필요하다. 정보의 주도권을 내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도 메시지예요. 심퍼티라고 얘기하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피해가 항상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갈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스러운 거죠. 사람에게 가는데 그 모든 피해가, 최종 피해가, 근데 사람에게 가는데 그 피해가 그냥 뭐랄까 마음을 다치는 정도라고 하면 뭐 그것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사람이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했을 때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굉장히 빨리 전환이 됩니다.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조직, 개인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함에 있어서 가장 상단에 올라가야 될 거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애도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중간이나 마지막으로 뺐다 그러면 그 메시지의 효력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responsibility예요. 책임성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복구할 거고, 그리고 이 위기와 같은 어떤 종류의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이걸 방지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정보예요. 인포메이션. 이게 사실은 굉장히 타이밍하고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인포메이션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내부 외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위기가 왜 발생됐는가, 어디서 발생됐는가,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 위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은 뭔가,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복구를 하고 피해를 복구를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보의 취합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메시지를 만든다? 사실은 이러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런 정보만, 그러니까 메시지만 전달하겠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피상적인 어떤 그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가지가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의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단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헬스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강변을 걷는다거나 뛴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 집에서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집에서 이제 그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그 홈트라고 얘기하죠. 그 운동 많이 하시는데, 어쨌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근력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에서 내가 제대로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단련하고 연습하고, 그 근육을, 그러니까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근육을 우리가 단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6가지를, 그 이외에도 더 있긴 하지만 6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실행을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실행을 하지 못했다면, 이 2가지 사례를 놓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정확하게 실행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로부터 나에 대한 신뢰, 명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걸 뭐라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명성도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6가지, 그리고 플러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전략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대중의 신뢰를 다시 획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잃었던 명성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탈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언가 그 뭐 그게 국민이 됐건 소비자가 됐건 아니면 내 친구가 됐건, 위기 주체인 개인, 조직, 국가가 이런 어떤 명성을, 대중 그 신뢰를 회복하고 명성을 회복하게 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탈피하게 되는 동시에, 거기에 그 대상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뭔가 도움되는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서 새로운 발전의 어떤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앞에서 했던 그런 그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키포인트들을 제대로 못 잡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막 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놓치고 채널도 놓치고 컨테인먼트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신뢰는 바닥을 치고 땅을 뚫고 들어가겠죠. 땅을 뚫고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다시. 그러면
신뢰는 땅을 뚫고 들어가 버리고 명성은 그 파여진 땅 안으로 어디론가 파묻혀가지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거는 실패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한번 이런 과정을 겪고 실패를 하게 되면 위기 상황 극복이 실패하게 되면 이런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이제 그 모든 위기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영상, 책,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장 이건 정말 딱 정해진 틀처럼 얘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슨앤존슨사의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에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6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올드 미디어밖에 없을 때였고 1980년대니까. 근데 굉장히 발빠른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정말 빨리 취합을 했고 그리고 모든 가용한 매체를 동원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쳤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명성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략들을 구사했다 얘기하면 약간 뭐랄까 나쁜 의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라는 거는 타이레놀에 누군가 일부러 고의로 그 청산가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은 그 소비자가 시카고 시내에 있던 소비자가 사망을 합니다. 여러 명이.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발표가 되고 야 이거 타이레놀에 독극물이 있대. 이걸 먹고 사람이 죽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가 뚝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거의 바닥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은 자기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게 타이레놀에서 실수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집어넣은 거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타이레놀이 이제 명성을 회복했어요.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은 전국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동일 제품을 모두 수거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470만 개 정도의 그 약품을 전부 다 수거를 해요. 그러니까 시카고 근처에 있는 것들만 포함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간 것들도 순차적으로 다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다 수거해서 폐기해 버리죠. 금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매출은 뚝 떨어졌지, 주가도 뚝 떨어졌지, 나갔던 제품은 전부 다 회수했지, 폐기해 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회장이 TV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다.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기업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고 차후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타이레놀 포장지를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애도의 표시를 당연히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할 것이고 그리고 타이레놀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지금 집에 갖고 있다면 전부 다 회사로 보내라. 그러면 그 구매한 비용을 다시 지불해주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게끔 쿠폰까지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래서 타이레놀,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사에서 나온 이 타이레놀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출을 다시 회복하고 주가는
예전보다 2배 이상 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명성은 하늘을 찌르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타이레놀의 안정성에 대한 그 기사들로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잘해서 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한 케이스로 누구나 다루는 게 바로 이 존슨앤존슨사의 타이레놀입니다. 가장 베스트한 사례죠. 근데 반대로 딥 워터 호라이즌이라고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걸프만에서 그 영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그 회사가 BP 기름 회사인데 이 기름 회사가 걸프만에서 멕시코만에서 그 기름을 시추하던 시추선에 들어있는 그 파이프가 부러지면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만 일대의 모든 해양 자원을 싹 다 무용지물화 시켰어요. 그런데 굉장히 발빠르게 여기도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정보도 취합하고 그리고 그 피해를 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일일이 직원들이 다 만나면서 어떤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BP 회장이 비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자기와 친한 어떤 지인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그 약간의 욕설도 섞으면서 아니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정말 잘했는데 야 이거 이런 사건 한 번 났다고 우리를 이렇게 엉망인 기업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류의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 녹음을 했어요. 그걸 누군가 녹음을 했고 그걸 언론에 터뜨립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초기부터 중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이 위기 상황을 대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의 그 말 몇 마디에 그 모든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회장 한 명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전략 전체가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위기는 더 심화됐고 BP라는 이 회사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그러니까 피해를 본 그 지역 주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돈을 떠나서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이걸 한다?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얘네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우리 싫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케이스가 굉장히 베스트와 워스트, 가장 좋은 거와 가장 나쁜 거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면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 보시는 요 로고 스타벅스, 타코벨 이 두 회사인데 똑같이 청각 장애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가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기업의 앞에서 얘기한 거는 기업의 CEO가 말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파국으로 치닫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하나 밑에 있는 직원들의 행동 하나가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에서 어떤 청각장애인이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고 거기에 이제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그 운전석 쪽 이제 그러니까 창문이 내려가면서 주문을 하려 하는데 그 안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이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소리, 말 이런 걸
못 듣고 못하는 사람이구나. 청각 장애인이구나.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요. 이 직원이 수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제 그 카메라와 화면이 달려 있었는데 그 드라이브 스루에 거기서 수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반가웠겠죠. 그래서 수화로 주문을 하고 수화로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다시 수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문한 음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상황을 SNS를 통해서 쫙 퍼뜨려요. 야, 내가 스타벅스를 갔는데 어디 있는 스타벅스를 갔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러면서 스타벅스의 주식이 엄청나게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뜁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어떻게 됐냐? 아, 스타벅스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이거는 한 기업이 1년에 돈을 100억, 1000억을 써도 못 얻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똑같이 청각장애인이 드라이브 스루에 왔어요. 이 타코벨 케이스인데 왔어요. 청각장애인이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이때는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이긴 하지만 이제 창문에 와가지고 그 판매하는 그 건물 창 앞에 와서 차가 이제 서요. 쓰고 주문을 하는데 주문 받는 직원이 밖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갖고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직원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미리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자기가 주문할 메뉴를 적어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걸 직원한테 보여줘요. 나 어? 이런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걸 보고 있던 매장 직원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주문을 안 받겠다. 말로 해라. 말로 하지 않으면 우린 주문받지 않는다. 그게 회사의 방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 소비자가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탈을 안 빼요. 탈을 안 빼고 그 앞에서 계속 직원한테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부탁을 해요, 여러 번.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직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면 다른 차들이 진입하는 걸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경찰을 부르겠다. 하고 협박을 하죠. 경고를 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진짜로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그 차를 강제로 이동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이 소비자가 SNS에 똑같아요. 스타벅스 때하고 똑같아요. SNS에 이 상황을 그대로 올립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했는데 난 이런 대접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코벨이 그때만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다른 매장 여러 군데에서 하여간 웃지 못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미지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청각장애인 고객을 응대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촉발시키면서 타코벨의 이미지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매장 타코벨 이렇게 돼버려요. 그 직원 한 명의 이 사소한 실수 하나로 기업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한 시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사소한 위기 하나에서도 위기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위기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위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고 그 위기를 딛고 다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아무 사전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위기를 선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이제 굉장히 빨리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정보 공유,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의 시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이루어졌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누구나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21세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 위기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전략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기 대응을 위한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뭘까요? 이거는 개인이 됐건 조직이 됐건 국가가 됐건 그 어떤 주체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뭘까요? 당혹감, 놀람, 황당함, 혼란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덩어리 져가지고 한 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기 대응을 위한 근육이 단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당혹감이나 혼란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더 큰 덩어리가 돼서 눈덩이가 이렇게 점점 커지듯이 그렇게 커져가지고 나한테 계속 달라듭니다. 근데 위기 대응을 위한 근육을 단련을 한 개인, 조직, 국가는 이런 당혹감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당혹감이나 혼란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게 근육이 단련되어 있는 어떤 위기 대응을 위한 근육이 단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 또 특정한 상황에서 위기가 떡 닥치면 예고도 없이 위기라는 친구가 나한테 들이닥치면 당연히 당혹스럽죠. 혼란스럽고. 근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당혹감을 혼란스러움을 빠른 시간 내에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매뉴얼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위기가 발생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야. 미리 시나리오를 쭉 짜서. 그래서 그런 어떤 시나리오에 맞게끔 위기가 어떻게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 사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기업은 이런 어떤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 다른 조직, 다른 국가의 위기 대응 성공한 위기 대응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주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위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기에 성공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내 케이스에 적용했을 때는 안 맞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디선가 이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엇박자가 나면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면 그 엇박자가 왜 났는지, 이 엇박자를 어떻게 제대로 된 박자로 맞출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위기를 이만한 위기로 만들어 버려요. 대응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어떤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서 그거에 맞는 대응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최선의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 최선의 방법을 거기다가 딱딱딱딱 끼워 놓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딱 보고 그래 이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상황은 이러니까 그거를 약간 전환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PPT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기,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현재 닥친 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 안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조지 소로스라는 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헤지펀드에 가고 동남아시아에서 그 양반 돈을 빼면, 그 양반이 투자했던 돈을 다 빼면 동남아시아가 다 무너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그런 분인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맨하탄에 있는 그 양반 집 근처를, 그 양반한테 초대를 받아서 그 양반 집에 갔던 건 아니고 그분 사시는 집 근처를 가서 그분 사시는 집을 한번 봤어요. 근데 돈이 자기가 얼마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분인데 의외로 굉장히 소탈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그 중산층 가정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돈 엄청 많은 재벌의 어떤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집이 아니고 굉장히 검소한, 그리고 워렌 버핏 그분도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고, 근데 그 양반들 둘이 시차를 두고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명성을 이룩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그 대상으로 삼았던 건 이제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업 투자하고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인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업이 명성을 얻기까지는 최소한 50년이 걸린다. 그런데 그 명성을 잃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1980년대 중반에 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많이 지났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2021년이니까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다른 데 가서 약간 그 이렇게 변형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성을 얻는 데는 똑같이 5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명성을 잃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시차와
공간의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인이, 어떤 조직이, 어떤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을 한 1초, 뭐 길게 잡으면 10초 정도 안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존귀한 어떤 그런 존재로 쭉 자라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 태도가 나 스스로를 존귀하지 않게 만드는, 내 스스로 그 존귀함을 어딘가에 팽개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 우리가 자주 목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 정치인이 됐건 연예인이 됐건 개인이 됐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면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 내 마인드셋을 어, 내가 가장 존귀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서 그때의 마음가짐, 생각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마인드셋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나의 존귀함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누군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조직, 도와주는 국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의 존귀함을 어딘가에 던져버리면, 그리고 스스로가 엉망진창인 어떤 그런 모습이 돼버리면 위기가 닥쳤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아 고소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면서 박수를 치겠죠. 그게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어떤 생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의 형태와 모양과 규모만 달라질 뿐이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각각의 주체가 겪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참담함, 당혹스러움, 뭐 이런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가 태어나는 그 순간, 누구에게든 태어나는 그 순간에 부여됐던 존귀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대책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이 책을 일독하셔서, 일독 말고 뭐 백독하셔도 상관없고 하셔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